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위원회가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것만 시험에 좀 많이 출제됐습니다. 국토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둔다, X로 출제됐습니다. 둘 수 있다. 그렇게 이명박 정부 때 옛날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둔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이걸 둘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발표한 걸 보니까 이걸 두게 되면 회의 1년에 한 번도 회의 안 하는데 두면 사무소 둬야 되고 직원도 둬야 되겠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둘 수 있다. 그래서 평소 때 없다가 나무 사무실 쓰면 되겠죠. 둘 수 있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공법, 이게 공법이죠. 부동산 공법 어제 한 것만 공법이 아니고 이것도 공법입니다. 이 부분은 사법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공법의 특징은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이걸 시도에 둘 수 있다. 시군구에 둘 수 있다. X 이런 식으로 낸다고. 또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 X 이런 식으로 말 바꾸는 것밖에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위원장 일명 포함인데 포함 대신에 제외하면 X고요. 그 다음에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칙적으로 홀수라고 홀수. 대법원 대법관들 숫자 몇 명이에요? 대법관이 13명이에요. 13명인데 어제 대법원 판결 나와보니까 12명만 심리에 참여했더라고요. 노태학 선관위원장, 법원 행정처장도 대법관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심리에 보통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12명이 했어요. 원래는 홀수가 하는 게 맞거든요. 완전 과반수 찬성이라고 했잖아요. 과반수 찬성. 그러면 13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13명이 정원이면 몇 명 이상? 7명 이상 찬성을 해야 되겠죠. 과반수. 대법원은 과반수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3분의 2 이상 해야 위헌이 되죠. 근데 대법원은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 과반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홀수로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짝수가 아니고 홀수.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포함해야 되지 제외해버리면 또 위원장까지 합하면 짝수가 되겠죠.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요.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시험에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면 X입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공무원은 인사발령 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요. 그리고 보궐위원회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궐위원회는 오직 대통령 빼고는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시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전부 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만, 지금 대통령 이번에 6월 달에 하는 선거가 보궐선거죠. 그래서 새로 남은 기간 하는 게 아니라 2년만 하는 게 아니라 5년 새로 시작됩니다. 대통령만 유일하게. 그 외에는 전부 다 전임자 남은 기간만 합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7일입니다. 7일. 암기 프린터 39번. 이제 암기 프린터 여기서부터는 좀 보겠습니다.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에는 볼 게 없죠. 암기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4번 밑줄 치세요. 암기 프린터 안 가져왔으면 요약집 맨 뒤에 보면 암기 프린터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집 240페이지, 238 238페이지에 있네요. 요약집 39번 14번 찾았습니까? 왜냐면 이게 또 암기 프린터 잊어먹었다고 할까봐 요약집은 잘 안 잊어먹으니까 시험 볼 때 가져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약집 맨 뒤에 그 색깔 좀 칠해놓으세요. 형광펜으로. 왜 색깔을 칠해놓냐 하면 다음에 보면 내가 한번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색칠을 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먹으면 기억력이 또렷합니까? 안 합니까? 나 정치인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몰라가지고 누구냐? 예? 예, 그 제 선배, 고등학교 선배인데 이름은 말 못하겠어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름이 뭐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보좌관이 귓속말로 이재명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누구든지 나이를 먹으면 기억력이 감퇴돼요. 자, 그래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위원 재척 기피 회피가 있습니다. 자, 13페이지인데요. 회원 재척 기피 회피 사유. 재척 기피 회피 사유가 14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을 12명 참석했는데 한 명이 기피 신청을 했더라고요. 기피 신청.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기피 신청을 했더라고요. 자, 재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요. 먼저 재척 사유 보겠습니다. 재척 사유.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재척 사유입니다. 재척 사유는 뭡니까?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죠. 정책심의위원회. 그게 뭐냐면 기억에 14페이지 요약집 맨 밑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배우자이었던 사람 이혼했습니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이혼했는데 사랑할 수도 있고 안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척사유입니다. 전 배우자이었던 자가 안건 당사자로 와도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위장이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사람 마음은. 그 다음 니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15페이지 메뉴에 디귿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돈 받고 했겠죠. 리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률 대리인이 뭡니까? 변호사 돈 받고 해줬잖아요. 즉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할 때도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자 빼고 나머지들이 회의해가지고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3번 위원 본인이 재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된다. 이번에 대법관 회피했습니다. 회피. 스스로 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회피했는데 대법관인데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게 회피입니다. 회피. 스스로 빠지는 게 회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재척 사유는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입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기피는 안건 당사자가 저 위원은 나를 불리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빼달라고 신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하고요. 회피는 위원 스스로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회피입니다. 자, 위원회가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5개. 지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19명 이하. 오늘 문제 내드린 거에 보면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의 경우 9명 이상 15명 이하인데 상가임대차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이 두 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요. 시험에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비슷비슷하니까요. 필요하면 사진 찍어도 상관없어요. 제 얼굴 나와도 상관없어요. 초상권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경우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5개 위원회가 있는데 비교해서 모든 것들은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요약집 13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있는데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만약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에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그 예를 들면 지금 시도별로 원칙은 시험을 실시하잖아요. 서울은 객관식으로 보고 경기도는 주관식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따라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데, 자, 시험에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입니다. 중개 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려면 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입니다. 모든 건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죠. 예를 들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죠. 선포하기 전에. 사후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사전 의결입니다.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은 원래 시도의사가 실시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응시자격입니다. 시험은 원칙적으로 시험 다 볼 수 있다. 미성년자도,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사람, 교도소 복역 중인 사람 전부 신용불량자 시험 볼 수 있다. 시험 못 보는 것은 오로지 두 가지다. 부정행위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자격 취소된 경우 3년간 시험 못 본다. 3년, 5년 이거는 암기 프린트에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자격 취소되고 3년간 시험 못 본다.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부정행위 5년은 암기 프린트 4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5년, 3년 이런 것들은 암기해야 될 숫자인데 자꾸 체크를 해 두시라고요. 이게 또 돌아서면 잊어먹으니까. 자,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해서 시행을 합니다.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분은 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험은 예외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1차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2차는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이유는 2차도 객관식으로 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1차 시험 합격한 사람만 2차 시험을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같은 날 동시에 시험을 볼 경우에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은 불합격하고 2차는 합격했다면 2차 시험 채점해요, 안 해요? 채점은 합니다. 몇 점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산업인력공단 가면은. 알 수는 있지만 효력이 없다. 무효니까 소용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은 1, 2차 같이 하시는 분은 1차 위주로 하시고요. 2차는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1차 과목은 암기 50%, 이해 50%입니다. 1차라고 무조건 100% 암기는 아니에요. 암기하다 안 되면 그냥 이해하다 안 되면 암기를 해야 된다고. 1차 과목도. 민법도 이해를 위주로 하지만 절반은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민법도 예를 들면 숫자도 나와 있잖아요. 민법 여러분들이 103조부터 766조까지인데
766조에 보면 손해배상 소멸시효,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3년 이런 건 암기하죠. 민법이라도. 시험식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현실적으로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봅니다. 근데 15회 시험을 2번 봤거든요. 제가 항의했어요. 왜 2번 보냐 시험. 이렇게 했더니만 2번 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을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합격자가 전국에 100명도 안 나왔다 이러면 또 한번 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1회 이상 실시하고요. 만약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당연히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봐야 되는데 당해년도 시험을 실시 안 하려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더라도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자, 1차 시험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여러분들이 36회 시험에 1차 합격했으면 37회 시험만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군대 간다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고 시험 못 봐도 봐주지 않습니다. 오직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출제위원은 시험 시행기관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위촉하고요.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저하씩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장에게 명단을 통보합니다. 대학 교수면 총장한테 통보하겠죠. 명단 통보 출제위원의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매년 2월 말까지인데 시험에 전년도 12월 말까지 X로 출제됐습니다. 매년 2월 말까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옛날에는 시험 보기 몇 달 전에 그냥 공고했어요. 시험 언제 보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시험을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만 시험 볼 수 있었어요. 옛날 초창기 때는. 만 20세라고 하니까 만 나이는 생일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시험 보는 날짜에 따라서 응시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계속 시험 날짜 언제냐, 나이가 만 20세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항의 전화가 오고 이러니까 이제는 시험 날짜를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2월 말까지 시험 언제 본다 이걸 알려준다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2월 말도 아니고요. 올해 12월 되면 벌써 내년도 시험 일정 다 나와 있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자체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 이런 시험 다 1년 동안 언제 볼지를 다 정해놨다고요. 그리고 확정 공고는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해야 됩니다.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고요. 2월 말까지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려면 응시수수료 내야 됩니다. 응시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금액은 안 나온다고요. 네? 아마 28,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28,000원인지 7,000원인지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과오납하면 돌려줍니다. 과오납. 모르고 초과해서 더 낸 경우에는 돌려준다고요. 저도 이게 2,000원다가 그 30km 그 학교 앞에 30km인데 40km 갔더라고. 10km 초과했다고 4만 원 과태료 부과됐더라고요. 그 4만 원, 그 희한하더라고. 4만 원 내면은 벌점이 인정 안 되는데
경찰서 출두해서 내가 그랬다고 인정하면 3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 대신에 벌점이 15점, 뭘 몇 점인지 모르는데 벌점 부과된다 해서 들어와서 그냥 10,000원 더 내고 4만 원 내고 말았어요. 학교 앞에는 30km더라고. 근데 10km, 40km 갔는데도 날라왔더라고요. 어쨌든 벌점이 있대. 경찰서 나오면 3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집 앞이 초품화 아파트라서 다 학교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빨리 가면 금세 같은 해야 돼요. 그 와이프한테 욕 엄청 얻으면서 그냥 집구석에 노는 게 낫겠다. 차라리 돈 까먹고 갖다내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시험 시행기간에 기책 사유로 시험 못 보는 경우는 나위반 수수료 다 돌려준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없기는. 만약에 지진이 나가지고 학교 무너져가 시험 못 보면 원서비 냈던 건 다 돌려준다.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면 납입한 수수료 다 돌려준다. 이게 아마 올해 원서 접수 이게 기간 나와 있어요. 8월 초에 8월 초. 그럼 뭐 8월 1일부터 뭐 한 5일까지 이러면은 1일 날 접수했다가 5일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고요. 근데 원서 접수 마감일 8월 5일까지인데 예를 들면 8월 6일 날 취소하면 60%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돌려받는 걸 감안해서 빈자리 접수,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환불받은 사람만큼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요. 원서 접수 첫날 거의 다 폭주해가 첫날 다 접수해버리거든요. 여러분들도 빨리 첫날 해야 돼. 첫날 해야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할 수 있고 그 학교 다 차버리면 거기는 이제 접수 더 이상 못해요. 그럼 일단 멀리 제주도라도 접수해놨다가 또 그 다음날 하루 지나면은 사람들이 바꾼다고 취소하고 막 이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집 가까운 데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제주도 가서 시험 봤어요. 원서 접수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 시험 잘 볼 가능성이 많아요? 못 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는 제주도가 미리 가서 여행도 좀 하고 잘 됐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잠자리가 바뀌고 리듬이 깨지니까 공부했던 거 제주도가 놀다가 다 잊어먹어서 일주일 전에 가가지고 놀다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잠자리는 안 바뀌는 게 바람직해요.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도록 빨리 접수하시고요. 합격자 결정 1차는 절대평가입니다. 평균 60점 이상 40점 밑으로 과락 없으면 무조건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 2차는 원칙 절대평가, 예외 상대평가할 수도 있고요.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나 올해는 1, 2차 모두 원칙적으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예외적으로 실시하려면 미리 몇 년 전부터 예정 공고를 한다고 몇 년, 3년 후부터는 이제는 상대평가하겠다 이렇게 공고해요. 갑자기 바꾸지는 않아요. 이거 옛날에 9회까지는 상대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9회 시험까지는. 9회 시험이 1997년도 9회 시험이었어요. 제가 1997년도 9회 시험에 1차 합격을 했다가 1999년 10회 시험에서 2차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는 상대평가였습니다. 제가 8회 시험부터 시험을 봤는데요. 1995년도부터 회사 다니면서 전부 한자로 돼 있더라고. 한자로. 8회 시험에는 한자로 돼 있고요. 또 공법이 1차였어요. 그 당시는. 지금하고 많이 달랐다고요. 그 상대평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10회 시험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상대평가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최소 선발 이거는 왜 생겼냐면 15회 시험에 너무 합격자가 안 나와가지고 최소 10,000명은 뽑는다 이렇게 미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 내부 방침은 상대평가는 하지 않고 앞으로도 다만 갈수록 문제를 조금씩 어렵게 내가지고 상대평가와 마찬가지로 합격 인원을 조절하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에요. 그럼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고, 시험이 쉬워질 가능성보다는. 또 응시 인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응시 인원이 작으면 굳이 어렵게 안 내도 되잖아요. 합격자 많이 안 나오니까. 응시 인원이 많으면 좀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역선택을 해야 돼. 지금처럼 사람이 많이 없을 때 합격하는 게 좋다고요. 경쟁률이 치열할 땐 더 어렵게 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역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팔고 집값이 내려가면 사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 생각하고 절대 안 팔거든요. 그냥 자꾸 올라간다고요. 내려가면 더 떨어질까 봐 막 던진다고. 그러고 나면 또 올라간다고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심리적으로 그게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게 남 하는데 반대로 해야 되는데 남 따라하다 망하죠. 자격증 교부, 오늘 문제에도 있을 텐데 이게 기출문제.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부해야 되는데 시험에 2개월 이내 교부해야 된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사실 이게 1개월 이내 교부하든 주면 받으면 되는데 받아가라고 연락 오면 받으면 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저한테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런 걸 왜 내냐 이런데 그래서 제가 냈습니까? 출제인들이 냈는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거는 꼭 중개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만 내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에 내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된다고. 이게 실제 1개월 이내 교부해야 된다 돼 있는데 일주일 안에 다 줍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면 1개월 이내 교부해야 된다. 2개월 이내 교부해야 된다. X로 출제됐다고요. 1개월이 암기 프린터 45번에 1번에 있네요. 45번에 1번. 45번에 1번. 요약집은 240페이지에 있는데 또 어떤 분 뒤에 있는 거 오리 가지고 책 오리지는 말라고요. 프린트 따로 있는데 괜히 책을 오려 가지고 잊어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책은 좀 찾기 불편해도 다시 분리는 하지 마시라고. 책 두꺼운 것도 아닌데.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쉽게 말해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니까 자격증 언제 땄는지 이것까지 다 뜨더라고요. 전자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의사가 재교부합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도지사한테 자격증을 받았으면 경기도지사 이름이 적혀 있겠어요? 안 적혀 있겠어요? 자격증에? 그냥 경기도지사 이렇게만 돼 있고 도지사 이름은 안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도지사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4년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받았으면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분실해도 서울시장한테 재발급 받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 경기도지사한테 재교부 받습니다.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7번까지 있죠. 54번 맨 밑에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줘 놓으세요.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교부한 시도지사.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과 의견 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재교부할 때는 자격증을 재교부할 때는 시도조례가 정한 지자체 조례가 시도조례죠. 시도의사가 주니까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지만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합격하면 수수료 안 받고 공짜로 자격증 준다. 재교부할 때만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저는 분실 안 했는데 재교부 받아봤어요. 자격증을. 왜냐하면 1999년도 합격해 놓으니까 그때는 제가 또 사진을 몇 년 된 걸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어리게 돼 있어요. 그걸 중개사무소에 붙여놨더니만 손님들이 와가지고 쟤 누구냐 저 어린애 자꾸 이렇게 물어서 재교부 받아가지고 늙은 사진으로 바꿨어요. 그럼 수수료 내야 돼요. 재교부 받을 때에는. 처음 받을 때에는 수수료 안 낸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는데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낸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걸 19가지 적어놨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7번에 자격증 교부 X 이렇게 돼 있죠. 52번에 동그라미 7번 자격증 교부는 X 돼 있는 게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낸다. 동그라미 2번 52번에 자격증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낸다.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양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자격 취소 대상이고요.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서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데 이 3번이 신설됐습니다. 양도 대여를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증 빌리는 걸 소개하는 사람도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건 요약집에 없죠? 없죠. 동그라미 3번은. 뒤에 가면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양도대여를 알선한 자도 소개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2페이지 없어요? 요약집 12페이지. 없다고 12페이지에? 뒤에 양도대여 이게 벌칙은 뒤에 있으니까 이게 요약집이라서 중복을 안 해놔서 그래요.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페이지 맨 밑에 있죠. 4번에 12페이지 맨 밑에.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즉 자격증 없는 사람은 명함에다가 대표, 사장, 회장 이런 거 새겨 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동산 뉴스가 이게 중개사무소 이름이에요. 무슨 뭐 부동산 뱅크, 부동산 114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이. 이런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표를 가리키는 거 회장, 사장, 소장. 소장도 안 되죠. 중개사무소 소장 안 됩니다. 자, 다음은 교육제도입니다. 요약집은 104페이지에 있고요. 암기 프린터는 5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53번. 교육이 5개 교육이 있는데요.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요 3개는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다만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대학, 협회, 공기업, 준영무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대학, 전문대, 협회는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인데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만 대상이고 보조원은 대상이 아니고요.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자, 중개실무교육은 등록을 할 자, 개업을 할 자, 소속공개사로 취직을 할 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자, 즉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 3개는 사전교육이고요.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예,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입니다.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요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중개, 경영, 실무, 직업 윤리는 똑같습니다. 연수교육하고 중개, 실무 교육하고.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등이 되겠고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입니다. 자, 그래서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요약집 104페이지에 있죠. 103? 103. 제가 페이지를 하나 잘못 찍었나 보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파일로 해서 한 페이지가 틀릴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안 틀릴 거예요. 이제 책이 오늘 받았잖아요. 저도 책을. 자, 그 다음에 그 기타인데요.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이야.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면 빨리 교육을 받아야 돼. 내년에는 교육제도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세 사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각 정부 부처에서 정권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 어수선해가지고 아직까지 당장은 안 바뀔 텐데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이미 다 돼 있어요. 지금 확정이. 어쨌든 우리 시험은 그냥 이대로 하면 됩니다.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교육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렵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 암기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요. 2개월.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실무교육,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이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모두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할 경우에도 이 3개 사전교육은 안 받아도 된다. 이 3개가 사전교육인데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모두 1년. 자, 아니요. 이게 사전교육은 개업할 사람만 받고 매수신청들이 할 사람만 받고 직무교육은 보조원 취직할 사람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증만 따가지고 소위 장롱면허라고 하잖아요. 그냥 집에 모셔놓으려면 여기 있는 교육 하나도 안 받아도 됩니다. 개업하려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개업해가지고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개업하려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개업하고 나서 2년마다 연수교육 받는 거 2가지 받으면 되겠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이거는 뭐 스스로 찾아서 받으려고 하더라고. 제가 아는 부분 합격하고 나니까. 이천시에도 얼마 전에 이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했대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교육은 할 수 있고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찾아서 참석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시험에 4문제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다. 국어사전에 중개라고 하면 물건을 소개하면 알선하면 중개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는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죠. 권리금 알선하는 것, 요약집 알선하는 거 이런 거는 중개가 아니라고요. 아무나 해도 된다. 중개 대상물,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상물이다.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권리금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단순히 숫자 같은 거 암기입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죠. 오늘 숫자 했던 거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숫자.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출제위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자격 취소되면 3년 안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하이다. 자격증 교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그리고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된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교육제도 비교해야 되겠죠. 교육이 5개가 있다. 연수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 중개보조원이 받는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교육은 실무교육은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받으면 그 대신에 개업할 수는 없다. 개업할 때 등록 신청 서류에 가져가야 되니까
개업하려면 처벌 규정은 없지만 받아야 된다.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다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등록관청에서 교육받으러 와가지고 자료 가져가고 사인하세요. 사인 안 돼 있는 중개업소부터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받아요. 행정지도, 지금 SK텔레콤 행정지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신규 고객 모집하지 말라. 법에 그렇게 모집하지 말라 하면 그건 없어요. 행정지도 안 따르면 사실상 뭐 다른 걸 뭘 강제할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어요. 행정지도를 하면. 예를 들면 시골에 통일부 심으라 하는데 안 심으면 뭐 외상으로 비료값 이런 것도 외상으로 안 주고 이러거든요. 예를 들면 그게 행정지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을 하면 다 받으러 온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자, 오늘 시험에 4문제 나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 문제 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할 내용이 이제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개업하는 거죠. 개업하는 걸 등록 절차라고 합니다. 개업 못하는 게 결격사유입니다. 1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최소한 2문제 이상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1등록 1사무소 등록 한 번밖에 못하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못 둔다. 법인의 겸업제한,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 고용인이 직원이에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걸 인장등록이라 합니다. 개공, 소공만 인장등록 의무가 있고 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휴업, 폐업, 내 사무소 내가 문 닫는데도 마음대로 문 닫으면 안 돼요. 신고해야 돼요. 물론 밥 먹으러 가면서 문 닫는 거야 상관없죠. 신고 안 해도.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는 사전신고인지 사후신고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승인 받는 거 이런 거는 승인, 허가는 다 사전에 승인, 허가 받아야 되죠. 신고는 사후신고도 있습니다. 허가는 사후 허가는 없다고요. 승인도 사후 승인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 8문제, 이제 다음 주부터 특히 더 중요합니다. 8문제씩 나오니까. 자,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